긴급 속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가 평양에서 전원 생포되었습니다. 그 작전을 지휘한 사람은 바로 유일한 백두혈통 김한솔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한솔. 김정일의 손자이자 김정은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김씨 왕조를 제 손으로 끝낸 마지막 후손입니다. 2013년 장성택 작은할아버지가 처형 직전에 저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1000억으로 김씨 일가 독재를 막아다오. 지금부터 10년간 준비한 완벽한 작전의 전말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3년 12월 13일 밤, 저는 유럽의 한 대학 기숙사 3층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취한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떠들어댔어요. 평범한 22살 유학생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CNN 속보 알림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2인자 장성택,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처형.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화면을 클릭하자 조선중앙TV의 특별보도 영상이 재생됐어요. 무표정한 아나운서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장성택은 감히 당과 수령을 배신한 천하의 역적이며 전원일치로 사형을 선고하여 즉시 집행하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양손이 묶인 채 끌려가는 작은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북한 권력의 2인자, 제가 어릴 때 평양에서 만났던 그분, 밖으로 나가 세상을 넓게 보라고 말해주셨던 분이 조카인 김정은의 손에 의해 개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입 밖으로 새어나온 중얼거림이었어요. 작은할아버지가 저렇게 죽었다면 다음 표적은 뻔했습니다. 해외를 떠도는 백두혈통의 잔재들, 아버지 김정남과 저였죠.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바닥에 던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옷가지를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여권, 현금, 신용카드. 도망쳐야 한다. 어디로든 숨어야 한다. 암살조가 이미 이 기숙사까지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닫아 올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기숙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새벽 2시 30분. 이 시간에 방문자라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노려봤어요. 또 3번의 노크.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솔 씨, 장성택 선생님이 보내셨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북한 억양도 아니고 남한 억양도 아닌 묘한 중간지대의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낡은 가죽 파우치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파우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말만 남기고 남자는 복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스위스 은행 로고가 새겨진 보안 토큰. 두 번째, 엄지손가락만한 검은색 USB. 세 번째, 여러 번 접혀 모서리가 해진 편지 한 장.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성택 작은할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힘있고 굵은 글씨체. 하지만 평소와 달리 군데군데 흔들려 있었어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쓰셨을 겁니다.
종이 가장자리에는 검붉게 굳어버린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솔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떨리는 입술로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을 바친 공화국은 이미 괴물이 되었다. 2,500만 인민이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 체제는 고쳐 쓸 수 없다. 동봉한 토큰에는 내가 평생을 걸고 조성한 혁명 자금이 들어있다. 1,000억 원. 내 핏줄인 내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다. 이 저주받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라. 진짜 조선을 만들어라. 자유민주주의. 평생을 북한 최고 위급 간부로 살았던 분의 입에서 나온 단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분이 깨달은 유일한 해답이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스위스 은행 토큰을 내려다봤어요. 1,000억 원. 단순한 도피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작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은밀히 모아둔 혁명 군자금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복잡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거쳐 파일이 열렸을 때 저는 작은 할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북한 군부 핵심 인사들의 극비 프로파일링 자료였습니다. 호위 사령부 핵심 장성 12명. 이름, 사진, 직책은 물론이고 그들이 해외에 숨겨둔 차명 계좌 내역, 은밀하게 만나는 내연녀 정보, 김정은의 무자비한 숙청에 대해 사석에서 토로했던 불만과 공포심의 녹취록까지 누군가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약점들이 그 작은 USB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이미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거대한 계획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발각되어 처형당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험천만한 방아쇠가 22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노트북 펜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도망쳐. 이 돈을 가지고 세상 끝으로 숨어. 넌 아직 젊고 내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본능적인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정남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권력을 등지고 마카오와 베이징을 떠돌며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암살자의 총알을 두려워하며 숨죽여 살았던 아버지.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제 멱살을 틀어주었습니다. 도망친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백두혈통의 장손인 너는 영원한 사냥감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평범한 청년으로 살고 싶다 발버둥 쳐도 평양의 독재자가 살아있는 한 제게 허락된 미래는 암살당하거나 평생을 두려움 속에 숨어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두려움에 질린 창백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짙은 눈썹, 둥근 얼굴선. 제가 그토록 증오하는 김씨 일가의 특징이 제 얼굴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저주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역설적이게도 이 핏줄을 이어받은 저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작은 할아버지가 왜 이 위험한 물건을 미국이나 한국 정보기관이 아닌 제게 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명분, 그것이 북한 군부를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아셨던 겁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혼란으로 흔들리던 동공에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장실을 나와 바닥에 내팽개쳐 두었던 캐리어를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 평생을 사냥감으로 쫓기느니 차라리 사냥꾼이 되겠다. 내 아버지를 평생 공포 속에 몰아넣고 내 친척들을 무참히 도륙한 저 괴물 같은 체제를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 도망자 김한솔은
오늘 밤 죽었다. 빈 방을 향해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것은 제 과거와의 결별 선언이었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스위스 은행 보안 토큰을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의 피 묻은 편지를 고이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토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액정 화면에 푸른빛이 돌며 무작위 숫자 배열이 떠올랐어요. 노트북 자판에 그 숫자들을 하나씩 입력해 나갔습니다. 타닥 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전환되며 거대한 숫자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000억 원.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심장부를 겨눌 실탄이었고 독재의 사슬을 끊어낼 날카로운 검이었습니다. 창밖의 차가운 겨울비는 어느새 진눈깨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USB 파일을 다시 열어 12명의 장성 명단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김정은의 최측근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무자비한 숙청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죠. 이 사람들을 설득하라. 그들이 움직이면 평양은 무너진다. 작은 할아버지가 파일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만 주십시오, 작은 할아버지. 그날 밤 장성택은 2번 죽었습니다. 한 번은 평양의 총살장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제 마음속에서 과거로. 동시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라섰습니다. 김정은의 조카, 방황하던 유학생 김한솔은 그날 밤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이름 하나가 조용히 세상에 태어났어요. 삼촌의 마지막 카드를 쥔 남자. 그리고 그가 꾸밀 반란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혁명가는 그렇게 유럽의 작은 기숙사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태어났습니다. 창밖에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 눈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양에도 지금 눈이 내리고 있을까? 그 눈 아래 굶주리고 있을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사람들,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2,500만 명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10년의 긴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한솔이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지워버렸어요. 기숙사 방은 그대로 둔 채 집만 챙겨 나왔습니다. 책상 위 반쯤 먹다 만나면 그릇도 노트북도 교재들도 모두 그대로 놔뒀어요. 누군가 이 방을 뒤지러 왔을 때는 급하게 도망친 흔적이 아니라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제게는 3개의 가명이 생겼습니다. 홍콩 여권을 든 무역상첸, 캐나다 국적의 금융 컨설턴트 아서, 그리고 싱가포르 화교 출신 투자자리. 장성택 작은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구축한 서방 정보기관과의 은밀한 네트워크가 움직인 결과였어요. 저는 이 3개의 가면을 번갈았으며 완벽한 유령이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오직 이동만 했습니다. 포르투갈, 모로코, 튀르키예, 조지아. 한 곳에 2주 이상 머물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여권을 바꾸고 머리색을 바꾸고 렌즈를 끼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의식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평양정보기관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제 변형된 얼굴이 걸려들지 않도록. 그 과정에서 저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직접 드러내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위조 신분증, 안전가옥, 이동 루트. 작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가 죽은 뒤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것은 조지아 트빌리시에 정착하고 나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이었어요. 스위스 계좌에 잠들어 있는 1,000억을 그대로 두는 건 자살행위였습니다. 북한 보위부도 국제금융당국도 추적할 수 있는 덩어리가 너무 컸거든요. 저는 작은 할아버지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받은 동남아시아 출신 자금 세탁 전문가와 접촉했습니다. 2년에 걸친 치밀한 작업이었어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케이맨 제도에 수십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사, 무역회사, IT 스타트업, 예술품 펀드. 서류상으로는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완벽한 껍데기들이었어요. 1,000억은 수십 개의 조각으로 쪼개져 전 세계로 흩어졌고 동시에 은밀한 투자를 통해 그 규모를 불려나갔습니다. 그 끝에 저는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자금을 24시간 내에 조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금융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정보였습니다. USB에 담긴 12명의 장성 프로파일은 2013년 기준 자료였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업데이트가 필요했습니다. 숙청당한 사람은 없는지, 승진한 사람은 누구인지, 새롭게 불만을 품게 된 인물은 누가 있는지. 저는 중국 단둥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두 도시는 탈북자, 밀수꾼, 정보 브로커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혼탁한 물속으로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처음엔 돈으로 정보를 샀어요. 탈북한 전직 군인에게서 평양 내부 분위기를 들었고 중국 조선족 사업가들을 통해 북한 간부들의 해외 활동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모았어요. 한 달에 조각 하나, 두 달에 조각 2개. 느리고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아버지 김정남이 독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트빌리시 안가의 낡은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 CCTV 영상에는 낯익은 덩치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의무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맹독성 신경작용제 VX에 테러를 당해 얼굴을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남자가 제 아버지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권력에서 멀리 도망쳐 조용히 살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독극물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도망쳐도 죽는다. 그 사실이 제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동시에 제가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연료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정보 수집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는 것을 멈추고 직접 만드는 것을 시작했어요. 심리전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념이 아닌 달러로, 충성이 아닌 생존 본능을 자극한다. 북한 군부 장성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자유민주주의 같은 추상적인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념의 언어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매일 숙청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출구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2명의 핵심 장성 중 1명의 직계 부하를 골랐어요. 그의 해외 차명 계좌 번호를 알아냈고 어느 날 새벽 그 계좌로 50만 달러를 아무 메시지 없이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 간부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필요한 답이었어요. 그는 돈을 받고 숨겼습니다. 당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라 기회만 있다면 자신을 지킬 준비가 된 인간이었던 겁니다. 균열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 균열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 실험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해외에 나온 북한 관리들을 조심스럽게 접촉하고 신뢰를 쌓고 그들을 통해 더 깊은 내부로 손을 뻗었어요. 어떤 간부에게는 20만 달러를, 어떤 장성에게는 자녀의 해외 유학비를, 어떤 사령관에게는 가족의 안전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돈과 함께 짧은 메모를 보냈어요. 당이 당신을 버릴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누가 보냈는지 궁금하다면 위를 보지 말고 옆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간부들이 돈을 받고 조용히 빼돌렸어요. 충성보다는 생존을 택한 겁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의 공포와 욕망 앞에서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지아에서 시작해 포르투갈로, 다시 싱가포르로, 그리고 도쿄로. 저는 계속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쳐나갔습니다. 중국 단둥 거점의 정보망은 3년 만에 평양 내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거점에서는 북한 장성들의 해외 비밀 자산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단 한 번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서두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어느 날 저는 트빌리시 안가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파일 하나를 펼쳤습니다. 북한 호위사령부 핵심 장성 12명. 현재 상태 최종 업데이트. 그 파일 안에는 12명 각각의 현재 직책, 재산 현황, 가족관계, 숙청 위험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2명 중 4명은 이미 숙청당에 사라져 있었어요. 나머지 8명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8명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충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표정 하나, 감정 하나까지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은 충성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언제든 배신으로 바뀔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두려움을 배신으로 바꿀 수 있는 2가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달러와 출구, 충분한 돈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미래.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할아버지의 피 묻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를 가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편지였어요. 종이가 낡고 바랬지만 그 위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진짜 조선을 만들어라.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작은 할아버지. 10년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유령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사냥꾼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평양의 심장부를 향해 뻗을 손이 드디어 완성됐으니까요. 창밖으로 트빌리시의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타겟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해외 시찰 예정일, 3개월 후, 장소, 베이징.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10년간의 침묵이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김정은도 평양의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하나씩 제 편으로 넘어올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10년 전 기숙사에서 떨고 있던 겁쟁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벼려진 차가운 칼날 같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제 유령이 실체를 드러낼 시간이다. 22살에 시작된 유령의 10년 준비가 끝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달러와 공포로 무장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의 덫을 놓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면대면 포섭 작전.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피 말리는 심리전의 막이 방금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11월은 언제나 차갑고 메마른 바람이 불어댔습니다. 왕푸징대로 뒤편 골목에 자리한 고급 스촨 요리식당 진샤장. 저는 그곳 3층 VIP룸에서 찻잔을 돌리며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0년을 준비한 첫 번째 실전이 시작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남자는 50대 후반 회색 인민복 차림이었지만 어깨의 각도와 걸음걸이에서 북한 최고위급 장성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최영철. 김정은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막이 중 한 명이자 평양 내 모든 병력 이동을 통제하는 핵심 실세였어요. 그는 중국 무기상을 만나러 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은 할아버지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완벽하게 위장한 함정이었죠. 최영철이 제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설마...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재킷 안쪽으로 손을 가져갔어요. 김씨 일가의 특징이 뚜렷하게 새겨진 제 얼굴을 수없이 가까이서 로열 패밀리를 보아온 그가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총을 꺼내면 마카오에 있는 당신 둘째 아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주머니로 향하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앉으십시오. 최 부사령관. 거래를 하러 왔으니까요.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는 벌써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최영철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극비문서 반당 반혁명 분자 숙청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세 번째 줄에 그의 이름이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모략이다. 나는 원수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했어. 장성택은 충성을 안 해서 죽었습니까? 현영철 무력부장은 충성심이 부족해서 고사총에 찢겨 죽었습니까? 제 차가운 반문에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충성심은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김정은의 변덕 하나면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시체가 되는 지옥이 바로 그가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견뎌온 현실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순간 보위부의 검은 승합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대한 공포가 북한 최고 위급 장성의 이성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생존의 밧줄을 던져야 할 순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과 가족이 대대손손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완벽한 미래를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UBS 은행 VIP 접속 화면이 떠올랐어요. 부사령관 동지의 스위스 차명 계좌. 끝자리가 7400일 맞습니까? 그가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비자금 계좌를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였어요. 화면을 보십시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계좌로
정확히 500만 달러가 실시간으로 입금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수금입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거사 완료 직후 10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당신 가족의 완벽한 신분 보장과 면책 특권을 약속합니다. 돈과 생존. 이념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남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최영철의 시선이 화면에 500만이라는 숫자와 제 얼굴을 번갈아 향했어요. 고사총의 공포와 달러의 달콤함이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1분여의 끔찍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영철의 포섭은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어요. 그가 내부 프락치로 전향하자 작전은 무서운 속도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는 평양 내부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제가 지목한 다른 타겟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의중을 떠보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하이에서였습니다. 군수공업부 무기조달 총책임자 박동훈. 이 사람에게는 돈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었어요. 중국 유학 중 발각되어 강제 송환된 뒤 지방 탄광으로 보내진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의 현재 위치와 건강 상태, 탈출 가능한 루트를 상세히 파악해 박동훈 앞에 내밀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57세의 강경한 군수 책임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달러가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건드린 순간이었어요. 세 번째 접촉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총참모부 작전국장 리철수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제 자료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니 오히려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보위부에서 보낸 거요? 나를 시험하는 거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 사람은 함정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한 겁니다.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위부였다면 이미 잡으러 왔을 겁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서울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그의 딸이 보낸 메시지와 함께였어요. 아버지,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오실 수 있어요. 리철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하지만 네 번째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평양방어사령관 김성진. 그는 제 제안을 듣고 48시간 후 보위부에 신고를 시도했어요. 제 정보망이 그 움직임을 포착한 건 그가 암호 메시지를 보내기 3시간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10년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최영철에게 비상 연락을 취했어요. 6시간 후 김성진의 신고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막았는지 최영철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김성진이 직접 제게 연락해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 침묵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양방어사령부 출입 코드와 야간 경비 교대 일정입니다. 돈은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최영철이 제공했으니까요. 가장 강력한 협박은 때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게 8개월이 흘렀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달러로, 가족으로, 공포로, 때로는 딸의 편지 한 장으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8명의 장성들이 제 편으로 넘어왔어요.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최영철, 군수공업부 총책임자 박동훈, 총참모부 작전국장 리철수, 평양방어사령관 김성진, 그리고 4명이 더. 수도방어사령부 통신여단장, 국가보위성 반탐국 부국장,
전파감 시총국 기술국장, 호위총국 작전과장, 평양의 눈과 귀, 그리고 총구를 쥔 핵심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중국 단둥의 안가에서 저는 명단을 다시 펼쳤어요. 8개의 이름 옆에 모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움직이면 김정은을 지키는 모든 방어선이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저는 암호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백두산에 눈이 내린다. 이 암호가 전송되는 순간 8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작성하고 아직 전송하지 않은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피 묻은 낡은 종이. 접힌 자국이 너무 많아 조심하지 않으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진짜 조선을 만들어라.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둥의 밤 너머로 압록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고 그 강 건너편 북한 땅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디데이를 잡아야 했습니다. 8명으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종합했어요. 김정은 일가가 모두 15호 관저에 머무는 날, 평양에 폭설이 내리는 밤, 야간 경비 교대가 이루어지는 새벽 3시. 이 세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날을 계산했습니다. 11월의 어느 폭설밤. 그날이 오면 저는 직접 평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0년을 유령으로 살아온 제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는 날이었어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의 피 묻은 편지, 공항에서 비틀거리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평양의 어둠 속에서 굶주리고 있을 2,500만 명의 얼굴들. 저는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았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11월의 폭설을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버튼을 누를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달러로 만들어진 반란의 씨앗이 평양 권력의 심장부에 깊숙이 뿌려진 밤이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 씨앗들이 일제히 꽃을 피우는 순간이었어요. 11월의 눈을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건 무혈 쿠데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70년 독재를 끝낼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반란의 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3일 오후 3시 단둥 안가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기상 예보가 제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평양 일대 기습 폭설특보. 예상 척설량 25cm. 바로 제가 3년간 기다려온 그 조건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록강 너머 북한 땅 위로 낯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공기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암호 메시지 창을 열고 전송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10년의 준비가 현실이 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주머니에서 피 묻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장성택 작은 할아버지의 유언장. 모서리가 닳고 접힌 자국이 무수히 새겨진 낡은 종이었어요. 진짜 조선을 만들어라.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 안주머니에 넣고 엄지손가락을 눌렀습니다. 백두산에 눈이 내린다. 전송 완료. 오후 3시 17분. 8명의 장성들에게 동시에 날아간 단 한 줄의 메시지. 평양의 심장부를 향해 던진 돌이 수면을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터였어요. 국경을 넘는 것은 최영철이 준비한 루트였습니다. 중국산 사과를 가득 실은 화물 트럭의 짐칸 바닥, 이중으로 제작된 비밀 공간에 제가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요. 사과 상자들이 제 위로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바닥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40분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북한 국경 초소였어요. 동무 검사 좀 하겠습니다. 익숙한 북한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소리, 트럭 외부를 두드리는 소리. 심장이 목까지 뛰어올랐어요. 한 번이라도 짐칸 바닥을 열어본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검문은 형식적이었어요. 이 루트의 담당 장교는 이미 2년 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달러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차단기를 올렸어요. 통과.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 순간이었어요. 평양 외곽 창고에서 트럭이 멈췄을 때 짐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최영철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북한 인민군 대좌 군복을 건넸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제 부관입니다. 창고 안에는 특수 임무를 위해 선발된 요원 8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최영철이 직접 선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밤이 어떤 밤인지 그들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자 평양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내리다가 금세 굵은 눈송이로 바뀌었어요. 도로가 하얗게 덮이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최영철이 창밖을 보며 짧게 말했어요. 조건이 맞았습니다. 새벽 2시 암호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총참모부 작전국장 리철수. 평양 전역 통신망 1차 차단 완료. 평양방어사령관 김성진. 외곽경비 교체 완료. 우리 편으로 배치. 수도방어사령부 통신여단장. CCTV 감시망 우리 쪽에서 통제 중. 전파감시 총국 기술국장. 외부 통신 봉쇄. 15호 관저 완전 고립. 8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신경망이 하나씩 조용히 끊겨나가고 있었어요.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되고 경비 라인이 내부에서 재편되고 충성파 병력들이 막사에 격리되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반란이 마치 정교한 시계 태엽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50분. 저는 최영철을 바라봤습니다. 출발합시다. 검은 군용 차량 2대가 폭설 속 평양 거리를 조용히 달렸어요. 사이렌도 경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 덮인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2줄기 헤드라이트뿐이었어요.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들, 텅 빈 거리, 간간히 보이는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오늘 밤을 기점으로 영원히 바뀔 참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정각. 15호 관저 정문 앞. 경비병들이 차량을 향해 손전등을 들이댔습니다. 최영철이 창문을 내리고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경비 책임자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경례를 붙이며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 경비 책임자 역시 이미 포섭된 인물이었어요. 소리 없이 관저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1차 방어선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호위사령부의 사전 지시로 야간 혹한기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충성파 병력들이 모두 외곽 훈련장으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눈 쌓인 초소들만이 적막하게 서 있었어요. 2차 방어선에서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본관 입구 근접 경호대 중 한 명이 낯선 얼굴인 저를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포섭 명단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잠깐, 이 동무는 누구입니까? 출입 명단에 없는데. 긴장이 흘렀습니다. 최영철이 그 경호대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더니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경호대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그는 무전기에서 손을 내리고 비켜섰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경호대원의 아내가
석 달 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최영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금 당장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인간의 고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본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대리석 복도를 따라 빠르게 이동했어요. 요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총성 한 번 없었어요. 마주치는 경비병들은 최영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동으로 길을 내줬습니다. 3층 복도 끝, 김정은의 집무실 겸 침실 구역. 마지막 근접 경호팀 4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섭되지 않은 완전 충성파였어요. 최영철이 앞으로 나서 위급 상황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원수님께 긴급 보고 사항이 있다. 미국 측 선제 타격 징후 포착. 즉각 대피 필요.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무전기를 들었지만 통신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통신망이 차단된 상태였으니까요. 경호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요원들이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한 마취총 4발. 거의 동시에 발사됐어요.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망이 아닌 마취였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마지막까지 지킨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은은 침대에서 자다 깬 상태였어요. 밖에 소란을 감지했는지 눈을 비비며 일어나던 그는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낯선 인물들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손은 반사적으로 협탁 위 비상벨을 향해 뻗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오늘 밤 이 건물에서 당신 편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확인하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색이 빠져나갔어요. 너는 한 소리? 제 이름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자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철천지 원수.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2,500만 명의 해방을 위한 거사였으니까요. 옷을 입으십시오, 삼촌. 지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때 이어폰으로 다른 팀들의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김여정 생포 완료. 저항 있었으나 제압했습니다. 김주의 확보 완료. 안전합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 3인이 동시에 무력화되었어요. 김정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꿰입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오만하고 잔인한 독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권력이란 그것을 받쳐주는 사람들의 공포와 맹신이 사라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하 벙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복도를 걸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릴 적 할아버지 김정일을 뵈러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호기심 가득한 소년이었던 제가 지금은 이 왕조를 끝내러 온 심판자가 되어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에는 이미 수갑이 채워진 김여정과 겁에 질려 울고 있는 김주애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저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어요. 감히 백두혈통에 총을 켜넣어 내 놈이 무사할 줄 아느냐? 저는 그녀의 외침을 무시한 채 벙커 중앙의 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발사 코드가 담긴 핵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가방을 집어들어 최영철에게 넘겼습니다. 가장 위험한 이빨을 뽑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주저앉은 3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10년 동안 품고 다녔던 그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장성택 작은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 이것을 보십시오. 피 묻은 편지를 김정은 앞에 던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작은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명령입니다. 진짜 조선을 만들어라. 오늘 새벽 저는 그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평양의 눈은 여전히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떤 소란도, 어떤 피비린내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고요한 밤, 1948년부터 이어져 온 김씨 왕조의 70년 독재는 이 지하 벙커 안에서 영원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달러와 공포, 그리고 인간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반란이었어요. 70년 독재의 심장부가 하룻밤 새 무너져 내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벙커를 나와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관저 1층 창가에서 커튼을 살짝 젖혔어요. 밖에는 여전히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평양의 어두운 나무와 도로, 건물 지붕을 조용히 덮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이 도시의 70년 묵은 죄악 위로 새하얀 새 페이지가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영철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한솔 동지. 저는 눈 내리는 평양 하늘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혈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총칼로 세워진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보다 그 체제 아래에서 왜곡된 영혼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울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김씨 왕조는 그날 새벽 평양의 폭설 속에서 단 한 방의 총성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막을 내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왕조의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이제 수갑이 채워진 독재자들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10년의 복수가 아닌 2,500만 명을 위한 정의를 실현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외부의 모든 소리를 차단한 완벽한 밀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일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던 이곳이 이제는 그들을 가두는 완벽한 감옥이 되어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환기구에서 스며드는 찬바람만이 이 밀폐된 공간에 미약한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벙커 중앙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형광등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자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김정은은 구겨진 잠옷 차림으로 의자에 털썩 앉아 있었어요.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2,500만 명의 생사의 탈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는 그 어떤 권위도 위엄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두 손은 수갑에 묶인 채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눈은 탁자 위 어느 한 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달랐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목에 힘을 주어 쇠가 살을 파고드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자존심이 공포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 도끼 어린 눈빛은 10년 전 제가 뉴스에서 봤던 것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 자리에 김주애가 앉아 있었어요. 16살. 수갑 찬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저도 비슷한 나이에 아버지 손을 잡고 평양을 떠났으니까요.
저는 안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몸에 지니고 다녔던 그 낡고 피 묻은 편지였어요. 조심스럽게 펼쳐 김정은의 눈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정은의 시선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장성택이 직접 쓴 친필 유언장. 자신이 처형한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이 지금 자신의 코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한 소리. 네가 어떻게 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이복형의 아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로 암살했던 김정남의 핏줄이 1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자신의 목줄을 쥐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죽인 그분이 시작한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장성택 작은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마지막 힘을 모아 이 편지를 남겼어요. 당신의 총칼이 그분의 몸은 끝냈지만 그분의 의지는 끝내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편지에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한솔아, 잠깐만.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나는 너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었어. 정세가 그랬던 거야. 내 아버지도 장성택도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함께하면 돼. 권력을 나눌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자리는 무엇이든. 권력자가 몰락하는 순간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는 언제나 거래였어요.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회유로,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구걸로. 저는 그 수순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로 죽어가던 날,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CCTV 영상을 몇 번이나 봤는지 아십니까? 얼굴을 감싸쥐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아버지를.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멀리 도망쳐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김정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복수였다면 10년을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체제가 만들어 온 지옥을 끝내러 온 겁니다. 당신과 권력을 나눌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순간 김여정이 폭발했어요. 닥쳐. 감히 백두혈통에게. 내 놈이 뭔데 우리 가문을 심판해. 내 핏줄도 같은 백두혈통이잖아. 날카로운 외침이 벙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여정을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같은 핏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핏줄이 만들어 온 모든 죄악을 같은 핏줄인 제가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여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 알량한 핏줄을 지키겠다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작은 할아버지는 고사총으로 찢어 죽이고 제 아버지는 타국 공항에서 독살하고 수백 명의 충신들을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만들었습니다. 2,500만 인민이 풀뿌리를 캐먹으며 굶어 죽어갈 때 당신들은 그 핏줄 하나를 핑계로 궁전에서 캐비어를 먹으며 식노름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밑바닥에 꾹꾹 눌러 담았던 응어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핏줄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북한 땅 전체를 병들게 한 끔찍한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바이러스를 영원히 소독하러 온 겁니다. 김여정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때 벙커 구석에서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주혜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공포에 질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떨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보는 순간 제 심장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카오의 아파트에서, 유럽의 기숙사에서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던 어린 김한솔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 투영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흠칫 놀라며 몸을 더 둥글게 말았습니다. 김여정이 악을 쓰며 막으려 했지만 요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저는 주애의 눈높이에 맞춰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애야. 제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두 눈동자에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에 묻은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오빠가 약속할게. 너는 아무 다치지 않을 거야. 주애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북한의 철칙, 반역자의 3대를 멸한다는 그 잔혹한 연좌제를 아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너는 내 아버지가 지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너의 죄가 될 수는 없단다. 이제 너는 공주로 살지도 않겠지만 죄인으로 살지도 않을 거야. 그저 평범한 아이로 네가 꿈꾸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제 말에 주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죽지 않아도 된다는, 살 수 있다는 극도의 안도감이 터져나온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서 끓어오르던 10년의 복수심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순간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피를 부를 뿐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피의 복수가 아니라 이 비극적인 고리를 영원히 끊어내는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김정은과 김여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을 고사총으로 쏘거나 독극물로 암살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수많은 인민들에게 했던 그 짐승 같은 짓을 저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최영철 부사령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들이 다가와 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당신들이 굶기고 고문했던 2,500만 북한 인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문명국가의 방식이고 당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자유민주주의의 방식입니다. 김정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김여정 역시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벙커의 두꺼운 철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저는 텅 빈 벙커 안을 향해, 아니, 제 자신을 향해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했다. 벙커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양에서 다른 지휘부와 연결되는 직통선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전화기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연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국제선 연결을 지시했습니다. 몇 번의 교환음을 거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청와대 상황실입니다. 그 순간 벙커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70년 동안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던 두 세계가 그 좁은 지하실의 전화선을 통해 처음으로 직접 연결된 겁니다. 저는 김한솔입니다. 김정일의 손자이자 방금 김정은 정권을 종식시킨 사람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을 죽인 기척이 전화기 너머에서도 느껴졌어요. 연결 유지. 녹음 시작.
이 통화를 공식 기록해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존 정권은 방금부로 붕괴했습니다. 김정은 일가는 안전하게 생포되었고 핵무기 발사 코드와 주요 군사 지휘권은 모두 저희가 장악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이 시각부로 저는 북한 지역의 과도 통치 권한을 행사하는 임시대표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이 발음했습니다. 조건 없는 즉각 통일을, 정치체제, 군통수권, 화폐 법률 국호 일체를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하나의 국가체제로 통합하는 것을 수락합니다. 저와 함께한 이들은 권력을 나누어 갖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미래를 위해 모든 권한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벙커 안이 적막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도 숨죽인 침묵이 느껴졌어요. 대통령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상황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벙커를 나와 지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상 1층 로비를 지나 관저의 육중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 차가운 바람이 와닿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폭설은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대동강 너머 동쪽 하늘에서 붉은 빛이 서서히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에 잠겨있던 평양 시내가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거리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고 맑은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내어 밝아오는 하늘을 향해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지하 벙커 천장 위로 여전히 폭설이 내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눈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계의 바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단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의 나라가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저는 역설적으로 김씨 왕조의 마지막 후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의 피 묻은 유언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짜 조선의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7시 30분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주조종실. 방송국 직원들은 총을 든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기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수령님 찬양 방송만 만들어 온 사람들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끌려온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방송이 끝난 뒤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무서우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이후로도 원하신다면 계속 방송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국에 송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거짓말을 방송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기술자가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카메라 앞 빨간 불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앵커석에 앉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순간을 수백 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지고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진심으로 말하자. 오전 8시 정각. 북한 전역의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조선의 인민 여러분,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2,500만 명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한솔입니다. 김정일의 손자이며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카메라 뒤에서 기술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백두혈통의 장손이 반역자가 되어 화면에 등장한 겁니다. 오늘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가족들은 안전하게 생포되었습니다.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피 흘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시각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존 통치 체제는 종식되었습니다. 1948년부터 이 땅을 지배해온 김씨 일가의 70년 세습 독재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방송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인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전쟁이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전쟁이 영원히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던 모든 족쇄는 풀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저는 첫 번째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전국 모든 정치범 수용소의 문을 지금 즉시 엽니다. 화면이 분할되며 미리 준비된 현장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어요. 요덕 수용소, 개천관리소, 번호로만 불리던 지옥의 입구들에서 거대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턱에 서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함정은 아닐까, 단체 처형을 위한 속임수는 아닐까 하는 공포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 노인이 떨리는 다리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총성도 고함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햇빛 속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땅을 짚고 오열했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울부짖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탈출이었습니다. 둘째, 모든 주민 이동을 자유화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감시증 없이도 이 땅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저는 북한 지역의 과도 통치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건 없는 통일을 제안했습니다. 통일된 하나의 국가, 하나의 헌법, 하나의 국민. 저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권력도 나누어 갖지 않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평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보위부의 새로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감히 집 밖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70년 동안 뼛속 깊이 새겨진 공포는 방송 한 번으로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아주 작은 용기였어요. 김일성 광장 근처 낡은 아파트에서 누군가 창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인공기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눈 쌓인 거리 위로 붉은 깃발이 툭 떨어졌지만 호각을 불며 달려오는 안전원은 없었어요. 그것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쥐뼛거리며 주위를 살피던 사람들이 거리에 군인이나 보위부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 덮인 아스팔트 위에서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신에게 드리는 기도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굽은 등과 떨리는 손이 70년의 세월을 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되어 평양 시내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평생을 세뇌당해온 신의 몰락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밭 위를 구르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해방의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청와대와의 직통 통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명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김한솔 씨,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먼저 묻겠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까?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확인하러 평양에 오셔도 됩니다. 김포에서 1시간이면 오실 수 있으니까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습니다. 지금 즉시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아래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을 수락합니다.
저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권력도 갖지 않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수십 년간 통일부가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왔지만 아무 조건 없는 즉각 통일은 그 어떤 시나리오에도 없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목소리가 굵게 가라앉았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사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휴전선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철원 인근 GP. 새벽의 기습적인 통신 두절로 남북의 군인들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눈 채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방송이 최전방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북한군 초소에서 앳된 얼굴의 소위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남한군 초소에서는 즉각 수십 정의 소총이 그를 향해 조준됐어요. 북한군 소위는 군사분계선 앞 철조망에 다다르자 어깨에 메고 있던 AK-47을 벗어 눈밭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절단기를 꺼내 70년 동안 남과 북을 갈라놓았던 붉게 녹슨 철조망의 자물쇠를 향해 밀어넣었어요. 투박!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굵은 쇠사슬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책문이 바람에 밀려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남한군 중대장이 철책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두 청년은 군사분계선을 나타내는 낡은 팻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어요. 남한군 중대장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데워둔 작은 초코파이였어요. 자, 이거라도 먼저 먹읍시다. 북한군 소위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등으로 눈을 훔쳤어요. 우리 이제 같은 나라 군인 되는 거요? 그렇죠. 같은 나라 국민부터 됩시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장면을 찍은 영상은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의 첫 화면을 장식했어요. 저는 관저 상황실에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두 병사를 보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껏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약해질까봐, 눈물이 흐르면 다짐이 흐려질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실 데스크를 짚고 서 있던 제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됐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한마디였어요. 이제 됐어. 10년이었습니다. 장성택 작은할아버지의 피 묻은 유언장을 받아들고 유럽 기숙사에서 도망쳐 나와 세계의 가명으로 전 세계를 떠돌며 완벽한 유령으로 살아야 했던 10년. 아버지의 독살 소식을 듣고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고 매일 밤 암살자의 발소리를 환청으로 들으며 베개 밑에 권총을 두고 선잠을 자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짓눌렀던 것은 백두혈통이라는 저주받은 이름의 무게였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삼촌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제 목을 조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니터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남북의 청년들을 보는 순간 그 무거웠던 쇠사슬이 마침내 제 영혼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냈어.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저는 상황실 바닥에 엎드린 채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특수요원들도 포섭된 북한 장성들도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제가 눈물을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독재자를 무너뜨린 차가운 혁명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한 가여운 청년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치유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의 찬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리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울고 웃고 떠들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마당에서 태극기가 그려진 플라스틱 장난감을 팔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서울에는 뭐가 제일 많아요? 라고 묻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10년 전 유럽 기숙사방에서 처음 토큰을 꺼냈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의 피 묻은 유언장 앞에서 떨리던 제 손, 도망칠까, 싸울까, 망설이던 제 눈, 도망자, 김한솔은 오늘 밤 죽었다고 속삭이던 내 목소리. 그 소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대신 철조망이 사라진 아침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향을 되찾은,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진짜 조선이 될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시민. 저는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굶주림을 없애고 공포의 흔적을 지우고 서로를 불신하던 마음에 신뢰를 새로 쌓는 길고도 험한 싸움. 하지만 적어도 그 싸움은 더 이상 총부리 아래에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 아래에서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싸움에서 더 이상 왕좌가 아니라 교실의 분필을 쥐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새벽빛이 눈부시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이 땅을 덮고 있던 짙은 어둠이 걷히고 철조망이 사라진 찬란한 아침이 마침내 한반도에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도, 김여정도, 김주애도, 그들의 운명은 이제 법정과 역사에 맡기면 됩니다. 제가 할 일은 끝났어요. 아니, 이제 막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누군가가 백두혈통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신의 자리에 앉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10년 동안 품고 다녔던 그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장성택 작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 그리고 그것을 창밖 평양의 새벽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보이십니까? 작은 할아버지. 진짜 조선입니다. 평양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도시의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밤이었어요. 분단의 긴 밤이 끝나고 하나 된 나라의 첫 번째 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통일 3주년이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단장된 평양역 플랫폼에서 서울발 KTX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체 옆면에는 파란 글씨로 서울 평양 신의주 직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 노트북 가방을 맨 대학생들, 여행용 캐리어를 끄는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년 전 폭설이 내리던 그 새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온 남한 학생들과 서울로 취업 면접을 보러 가는 북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그 평범하고도 경이로운 일상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경제 지표보다 강렬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역 광장 맞은편 카페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앞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커피를 평양에서 마실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TV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통일 한국 출범 3년, GDP 세계 4위 도약. 이른바 대동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8.2%를 기록하며 화면에는 대동강 금융특구의 전경이 비쳤어요. 반짝이는 유리 외벽의 고층 빌딩들, 국제금융사 간판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지하자원과 인력이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를 세계가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기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남북이 각각 쏟아부었던 수십조 원의 국방비가 총알 대신 도로를 깔고 미사일 대신 병원을 짓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 70년 동안 서로를 향해 겨눴던 총구가 이제는 아이들의 교실과 놀이터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형, 여기 계셨네요. 카페 문이 열리며 통일부 파견 공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초기 임시정부 업무를 함께 도왔던 친구였어요. 오늘도 출근이야? 네. 국회에서 통일 3주년 기념식 리허설 있어요. 그런데 형, 진짜 이대로 안 나올 거예요? 오늘 국회에서 형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웃으며 머그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나는 이런 게 편하다고. 형,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정작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은 그림자처럼 숨어 있고, 그것도 역할이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하고 나는 저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면 그걸로 충분하다? 창밖으로 북한 출신과 남한 출신 아이들이 뒤섞여 킥보드를 타며 웃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옛 북한 교복을 리폼한 차림이었고, 다른 아이는 남한 브랜드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손에는 편의점 아이스크림을 쥐고 있었어요. 저 애들이 누가 공로자인지 알 필요는 없잖아. 저 애들한테 필요한 건 자기 인생을 자기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야. 통일 이후 3년은 기적과 혼란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솔직히 지옥이었어요. 7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집단이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는 일이 쉬울 리 없었거든요. 화폐 통합, 법률 일원화, 토지 소유권, 군 통합, 산더미 같은 과제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북한 주민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70년 동안 누군가 정해준 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공포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지하철이 새로 생겼고 개성에서 서울까지 고속철이 연결됐어요. 북한 지역 전력망이 교체되면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도 불이 켜지는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동강의 기적이라 불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눈물과 희망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몇 달 전 저는 서울중앙지법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은 일가 전범 재판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법정에는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나는 내 딸이 수용소에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었어요. 17살이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떨리는 증언이 법정을 적막하게 만들었어요. 피고인석의 김정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신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사형. 재판장의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도 통쾌함도. 그저 이것이 문명국가가 악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만 느꼈습니다. 법은 복수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죽어간 수백만 명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는 과정이었어요. 재판장을 나오며 저는 법원 앞에서 한 젊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갓 돌이 지난 것 같은 아기였습니다. 혹시 김한솔 씨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평양에서 왔어요. 쿠데타 당일 새벽에 이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자유라고 지었습니다. 자유?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성택 작은할아버지가 피 묻은 종이에 적었던 그 단어가 지금 따뜻한 체온을 가진 아기의 이름이 되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안아봐도 될까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가벼운 무게였어요. 아이는 제 코트 단추를 작은 손으로 잡으려 버둥거렸습니다. 그 순간 10년의 모든 것이 이 작은 온기로 압축되는 것을 느꼈어요. 장성택의 유언장, 유령으로 살았던 시간, 베이징의 심리전, 평양의 새벽.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자유야. 아이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아이가 제 목소리에 반응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요. 내 이름처럼. 그 무렵 저에게는 수많은 정치적 유혹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유력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어요. 통일정부 장관직, 북한 지역 대표 국회의원, 심지어 차기 대선 후보까지. 무혈 쿠데타의 영웅이자 김씨 일가 마지막 후손이라는 상징성은 그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카드였죠.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한솔입니다. 제 몸에는 70년 동안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든 김씨 일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한 정치인에게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다시 이 땅에서 권력을 잡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제 역할은 괴물이 살던 감옥을 부수는 철거 반장까지였어요. 새 집을 짓는 건 새로운 세대의 몫입니다. 저는 권력이라는 독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권력을 쥐는 순간 저 역시 할아버지나 삼촌처럼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제가 택한 것은 아주 소박한 역할이었습니다. 교사.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세워진 통합시민학교의 사회교사로 지원했어요. 남북 출신 아이들이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날 평양 출신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둘 다야. 조금은 북한 사람이고 조금은 남한 사람이지. 그래서 지금은 통일 한국 사람. 아이들이 킥킥 웃었어요. 선생님은 원래 뭐가 되고 싶었어요? 대통령? 아니, 나 어릴 때는 마술사가 되고 싶었어. 에이, 뻥이다.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매일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고 얘기하는 게.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교실 창밖으로는 새로 포장된 운동장이 보였고 쉬는 시간마다 남북 출신 아이들이 섞여서 축구를 했어요. 진 팀은 이긴 팀에게 떡볶이를 사줘야 했습니다. 이거 맵고 또 달고 또 짠 게 뭐요? 평양 출신 아이들이 처음 떡볶이를 먹으며 물었어요. 그게 인생의 맛이야. 그런 사소한 장난과 웃음 속에서 70년 분단의 꼴은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억하세요?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김주혜. 지하 벙커에서 울고 있던 그 아이였습니다. 재판 이후 새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녀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이 학교에 전학 온 상태였어요. 선생님이야. 그날 지하에서 너는 죄가 없다고 말해준 사람. 그 말이 나를 살게 했어요. 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는 죄가 없다고. 그래서 법을 공부해 보려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땅은 정말로 바뀌고 있다고. 독재자의 딸이 더 이상 독재를 꿈꾸지 않고 법을 통해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라고. 퇴근길 대동강변을 걸으며 저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쿠데타 자금 잔액 전액을 북한 출신 고아와 영양실조 어린이 재단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담긴 신문 기사였어요.
피로 모인 돈이 더 이상 피를 부르는데 쓰이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를 죽이려 했던 돈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지난 10년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강 위로 붉은 해가 저물어 갔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이 강둑에서 사람들은 밤마다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걱정하고 돕는 손길이 늘어났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대동강의 기적. 언론이 붙인 그 이름이 조금은 과장되었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피를 부르던 강이 생명을 키우는 강으로 바뀐 기적. 공포의 도시가 웃음의 도시로 변한 기적.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이 모든 기적에서 완전히 한 발 물러서는 일. 다음 세대 눈에 이 변화가 누군가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일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수업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권력 분립,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어떤 혈통도, 어떤 이름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 언젠가 아이들 세대가 자라나 이런 질문을 받게 되겠죠. 옛날에 김정은이라는 독재자가 있었대. 그 사람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고.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대답이 나오는 순간 비로소 이 싸움은 완전히 끝날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동강의 물결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물 위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의 미래가 아스라한 빛으로 반사되고 있었어요. 권력을 버리고 핏줄의 굴레를 끊어내고 마침내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걸어가는 길. 70년 악몽이 끝난 한반도의 눈부신 저녁 하늘 아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통일 10년째 봄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철원의 한 작은 중학교에서 사회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과 북을 가르는 최전방 군사도시였지만 통일된 지금은 한반도 정중앙의 가장 평화로운 교육 도시가 된 곳이에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자전거를 타고 흘길을 달려 학교에 출근합니다. 제 신분증에는 기만솔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 그 백두혈통의 마지막 후손이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졌다고 믿고 있지만 저는 매일 이토록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3교시는 현대사 시간이었습니다. 칠판에 하얀 분필로 자유와 책임 마이너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맨 앞줄에는 서울에서 온 지훈이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철민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쉬는 시간마다 서로의 사투리를 흉내내며 장난치고 방과 후면 함께 PC방에 가는 단짝 친구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을 운명의 아이들이 지금은 하나의 교실에서 똑같은 교복을 입고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요. 뒷자리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실에 웃음이 터졌어요. 그럼 선생님이 싫으면 수업 빠져도 돼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칠판에 천천히 두 단어를 썼어요. 자유, 책임. 자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해. 누군가 대신 선택해주는 세상은 편해 보이지만 사실 그건 자유가 없는 세상이야.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양에서 온 형제 중 형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셨어요. 북한에서는 선택을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무서웠다고요. 그래? 그게 독재의 본질이야. 공포로 선택을 빼앗는 거지.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저항할 수 없거든. 저는 칠판에 크게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신처럼 만들지 말 것. 근데 이제 너희는 달라. 틀려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선택하면 되니까. 아이들이 그 문장을 똑똑히 받아 적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 동안 이 땅을 올감했던 사슬 하나가 분필가루와 함께 교실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맨 뒷자리 수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쿠데타를 지휘했다는 김한솔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뭐해요? 텔레비전에도 안 나오고 높은 자리에도 안 올라갔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창밖으로 눈부시게 쏟아지는 오후 햇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글쎄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우리처럼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주말이면 늦잠도 자면서 말이야. 그 사람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닐 거야. 그저 너희들처럼 예쁜 아이들이 이런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를 바랐을 뿐이겠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진짜 영웅은 독재자를 무너뜨린 그 사람이 아니란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유를 선택한 너희들의 부모님, 그리고 지금 이 교실에서 함께 웃고 있는 너희들 자신이 진짜 영웅이지. 퇴근 후 저는 읍내 외곽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그 언덕은 제가 마음이 복잡하거나 누군가가 그리울 때 찾는 저만의 비밀 장소였어요. 언덕 정상에 오르자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철원 평야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지뢰밭과 철조망으로 뒤덮인 죽음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들이 바람에 출렁이는 생명의 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배낭에서 소주 2병을 꺼냈습니다. 한 병은 아버지 김정남을 위해, 한 병은 장성택 작은할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어요. 차가운 땅 위에 조심스럽게 2병을 세워두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작은할아버지.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아이들이랑 자유에 대해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자유, 작은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어 하셨던 진짜 조선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람이 솔가지를 흔들었어요. 저는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제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물건. 모서리가 달아해지고 여러 번 접혔다 펴진 자국이 선명하며 가장자리에 검붉은 핏자국이 굳어있는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장성택 작은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 진짜 조선을 만들어라. 그 한 줄의 문장은 지난 10년 동안 저를 채찍질하는 채찍이었고 어둠 속을 걸을 때마다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대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휘를 튕기자 작은 불꽃이 타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불꽃을 낡은 편지의 끝자락에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불길을 머금고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검은재로 변해가는 편지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손끝이 뜨거워질 무렵 저는 남은 조각을 허공을 향해 가볍게 놓아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녁 바람이 불어와 하얗고 검은 재들을 공중으로 흩날렸어요. 재들은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며 철원 평야 넘어 멀리 북쪽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바람에 흩어지는 재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토해냈어요. 백두혈통이라는 저주는 내 대에서 끝났다. 그 말을 소리내어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언덕 위에서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입으로 직접 선언했어요. 이제 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눌러 왔던 이름의 무게가 그 한 문장과 함께 마침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학교 도서관에서 한 학생의 독후감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통일을 만든 사람들에게였어요. 나는 통일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른다. 선생님들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엄마가 말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이 열려 있었다고. 7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그 문을 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 나는 지금 내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읽을 책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꿀 꿈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자유라는 걸 배웠다. 그 자유를 준 사람에게 나는 잘 살겠다고 약속하고 싶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남북 출신이 섞인 두 팀이 뒤엉켜 공을 쫓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 출신인지는 이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꿈꿨던 세상이 거창한 이념도 위대한 혁명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이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묻지 않고 함께 공을 차는 그 평범한 오후가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이야기를 씁니다. 제 자신을 위한 기록이에요.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혹시라도 이 글이 발견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김씨 왕조의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름으로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끝내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10년이, 누군가의 전부가 녹아들어야 비로소 한 뼘의 자유가 생겨나죠. 하지만 동시에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두꺼운 철조망도, 아무리 무거운 독재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혁명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는 누가 쟁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흘길을 걸어 학교에 갈 겁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왔다 하고 소리칠 거예요. 저는 칠판에 오늘의 주제를 쓸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 나라가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평양에 계신 제 할머니께, 저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대동강변을 걸어주셨던 그분, 아직도 손자가 이란의 낯선 땅에서 폭격에 쓰러졌다고 믿고 계실지 모르는 그분께,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어딘가에서 당신이 평생 꿈꾸셨을 그 평범하고 자유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된 이 땅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때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핏줄을 끊어내고 2,500만 명에게 자유의 아침을 선물하기 위해 10년을 어둠 속에서 싸워야 했던 마지막 김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연대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김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